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외동아들을 둔 50대 중년맘이에요. 10여 년간 아이를 혼자 키우다가 몇 년 전에 재혼했답니다. 한동안은 정말 2번 다시 결혼 같은 건 안 하겠다고 다짐도 했어요. 전 남편과 시집 식구들 때문에 결혼이라면 이가 갈릴 지경이었거든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3남매 중 장녀로 태어났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한테 폐 안 끼치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셨죠. 저희도 그렇게 살라고 배우고 자랐고요. 저희 부모님은 꽤 엄격하시긴 했지만 늘 사랑으로 저희 3남매를 키워주셨어요. 장녀라 책임감이 강했던 저는 공부도 열심히 했고 덕분에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학 생활은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어수선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낭만이 있었거든요. 당시는 현재와 달리 대학 졸업자는 취직이 쉬운 편이었어요. 물론 대기업은 그때도 힘들었지만요. 다행히 저는 재정 튼튼하고 월급도 괜찮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고 직장 동료를 잘 만난 덕에 큰 문제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죠. 인생이 지금처럼만 쭉 흘러가준다면 죽을 때 꽤 괜찮은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4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주위 친구들이 다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중 한 친구가 저만 혼자 솔로로 지내는 게 안타까웠는지 저랑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며 소개팅을 주선했어요. 대기업 기획팀에 다니는 사람인데 제가 다니는 회사랑 가까운 곳에 있더라고요. 저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건 좋아해도 남자랑 사귀는 건 서툴러서 그때까지 제대로 된 연애는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연애나 해보자 싶어 소개팅을 하기로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첫 만남이었지만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한 인상에 수줍어하는 듯한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 사람도 제가 편하고 얘기도 통한다며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몇 번의 만남을 가진 뒤 바로 공식적인 커플이 되었어요. 그렇게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양가 어른들을 찾아뵙고 결혼 승낙을 받기로 했죠. 오빠가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오자 부모님은 무척 기뻐하시며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엄마는 연신 오빠의 손을 어루만지며 좋아하셨죠. 아빠는 별 말씀이 없으셨지만 내심 오빠를 좋아하시는 눈치였어요. 동생들도 꽤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고요. 엄마는 예비사위가 온다고 그동안 본 적도 없는 음식들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내셨죠. 오빠는 그에 보답하기라도 하듯 정말 맛있게 잘 먹어주었어요. 저희 아빠와 술도 많이 마셨고요. 아빠는 연신 술을 따라주시면서 그러셨죠. 다른 건 다 필요 없네. 내 딸 굶기지 말고 귀하게만 여겨줘. 자네가 다니는 회사 정도면 내 딸이 평생 험한 일 안 하고 살 수 있을 거라 믿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아버지라고 여기고 따라주면 고맙겠어. 돌아가신 자네 아버지만은 못하겠지만. 오빠에게 저를 부탁하시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큰딸이다 보니 감회가 남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아빠의 모습이 낯설어 기분이 묘했어요. 며칠 뒤 저와 오빠는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오빠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제게 살짝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세련되고 깔끔한 성격이라 처음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알고 보면 좋으신 분이니까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다 나에 대한 애정이 강해서 그러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들이 자식 사랑하는 마음 내가 왜 모르겠어? 내가 그 정도 이해심도 없을까봐 어머님께 잘할 테니까 너무 염려 마. 나 한번 믿어보라고. 그렇게 저는 자신만만하게 예비시댁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솔직히 방금 전에 결의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예비사회가 온다고 현관부터 온 집안을 대청소하고 집안 가득 음식 냄새를 풍기던 저희 집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저희가 집에 들어갔을 때 어머님은 소파에 앉아 식당에 음식을 주문하고 계셨어요. 그 모습에 남자친구는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엄마, 그러게 미리 준비하지 그랬어. 우리 언제까지 여기 세워둘 거야? 그제야 주문 통화를 마친 어머님은 오히려 역정을 내셨어요. 통화 중인데 매너 없이? 제 시간에 맞춰서 따뜻한 거 먹이려고 일부러 이제 주문하는 거야. 아가씨구나. 우리 재홍이가 사귄다는 사람이. 만나서 반가워요. 그러시며 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쭉 훑어보시더라고요. 젊은 아가씨가 참 수수하네. 제대로 된 액세서리 하나 없이? 어른 만나러 올 때는 그런 것도 예인데 어머니가 그런 거 안 가르쳐 주셔? 저 귀걸이랑 목걸이 했는데요. 원래 화려한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알이 큰 건 피하는 편이에요. 무조건 검소하게 보이려고 한다고 좋은 건 아니야. 그런 것도 다 자리에 맞는 보석이 있는 법이라고. 눈에 띄어야 되는 자리에 아가씨처럼 시치핀인지 귀걸인지 구분도 안 되는 걸 하고 가면 수수한 게 아니라 초라해 보이는 거라고. 그러시면서 당신 진주 귀걸이와 세트 목걸이를 살짝살짝 만지시는데 일부러 저 보라고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저와 시어머니의 첫 만남은 썩 좋지 못했어요. 거실에 앉아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데 식었다는 음식은 1시간 반이 지나도 올 생각을 안 하더군요. 어른 보시는 앞에서 복스럽게 먹는 모습을 보이려고 일부러 아침도 적게 먹고 나와서 배가 고프다 못해 배가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머니는 오빠네 집안이 얼마나 유서 깊고 대단한 집안인지 자랑하시더니 바로 이어서 오빠 자랑을 시작하셨어요. 우리 재홍이는 어디 내놔도 빠지는 거 없는 애잖아. 명절이고 기념일마다 엄마 꼬박꼬박 챙기고 내 친구들 중에서 내가 아들한테 용돈도 제일 많이 받는다니까. 아주 다들 부러워 죽으려고 해. 어느 부모나 자기 자식 자랑하고 싶은 건 같은 마음일 거예요. 제가 그걸 이해 못한 건 아니었어요. 용돈 얘기하시는 건 은근히 압박처럼 들리긴 했어도 이해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을 아래로 보는 것처럼 말하는 건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재래시장에서 밥장 사신다고 들었는데 새벽에 물건 떼러온 사람들 상대하는 거라 불황은 없겠지만 일반적인 직업은 아니네? 직원들도 두고 하시는 건가? 네, 배달해주시는 분 계세요. 가끔 홀도 봐주시고요. 시장 안에 있는 식당이라서 크진 않지만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손님들은 늘 많아요. 저는 부모님 솜씨 자랑을 은근히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시큰둥 하셨죠. 그럼 위생 상태 같은 건 그렇게 좋지 않겠다. 난 원래 그런 재래시장의 체제에 잘 안 맞아서 가지 않는 데다 어쩌다 친구들이랑 가보면 난 못 먹겠더라고. 부모님한테 늘 청결하게 하시라고 해. 잘못해서 식중독 걸리는 사람이라도 나오면 그 장사는 완전 끝이니까. 난 한 숟갈도 못 먹겠던데 사람들은 그런 데서 어떻게 그렇게 잘 먹나 몰라? 기회 봐서 네 부모님한테 앞으로 우리 집 레벨이랑 어울리는 데서 가게 하시라고 말씀드려. 사람이 자신을 높이 올라갈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야지. 그 자리에만 머무르면 발전이 없잖니. 우리 아들 같은 사위도 얻으시는데 그만큼 수준도 높이셔야지. 솔직히 너네 집만 놓고 보면 우리 재홍이 같은 사위감이 가당키나 하니? 우리 애가 그만큼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니까 너 하나 보고도 결혼한다는 거야. 나도 그래서 다른 건 눈 딱 감고 안 보기로 했다. 그러니까 너라도 잘하고 다녀. 우리 아들 얼굴 먹칠 안 하게 상황에 맞게 차려입고 오늘처럼 그런 꼴로 아무 자리나 따라 나서면 안 돼. 근데 니네 부모님도 부모님이다. 어떻게 시어머니 처음 보는 자리에 이런 차림으로 오게 하니? 아무리 시장에서 장사한다고 보고 들은 게 없으셔도 그렇지. 어머님의 말이 이어지는 몇 분 동안 제 자존심은 완전히 구겨져 버렸고 이유 없이 욕을 먹게 된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은 하늘을 찌를 정도였어요. 점점 더 제 얼굴이 붉게 변해가자 보다 못한 오빠가 나서서 자기 엄마한테 그만하라고 한 소리를 했어요. 첫날부터 그렇게 말하면 엄마의 좋은 면도 못 보고 지레 싫어하겠다. 뭐 듣기 좋은 소리라고 그렇게 듣기 거북한 말만 골라 해. 그리고 엄마, 우리 결혼할 거니까 이제 장인 장모님한테 사돈이라고 해. 오빠 덕분에 그날 그 자리는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었어요. 시어머니 자리를 본다면 당장 그만둬야 할 결혼이었지만 오빠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빠도 나만 보고 결혼한다고 했으니 나도 오빠만 보고 결혼하면 그만이다 생각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셔서 혼수에도 트집을 많이 잡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묵묵히 시어머니 요구를 다 들어주셨죠. 그렇게 결혼 준비를 마친 우리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지나 저는 아들을 낳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죠. 동생들도 조카가 생겼다고 크고 작은 선물을 보내왔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시큰둥하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원래 예정일이 언제였니? 어째 좀 빨리 낳은 것 같다? 우리 재홍이는 많이 닮았나 모르겠네. 쳐다들이라 엄마 닮으면 애가 미련 떨 텐데. 글쎄 이러시는 거 있죠.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손주잖아요. 그런데 누구 닮고 안 닮고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절 닮으면 미련하다니요. 방금 애 낳은 산모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픈 말씀 잘하셔도 지금까진 참아드렸는데요. 제 아이한테 그러시는 건 저 정말 못 참아요. 손자가 태어났다는데 축하한다는 말도 안 하시고 꼭 이러셔야겠어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드셔도 그렇지 애 낳은 날까지 이러시는 거 정말 서운해요. 애를 낳고 나니 두려운 게 없어진 건지 저는 평소와 달리 제 할 말을 따박따박 다 해버렸어요. 저의 이런 모습에 놀라셨는지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그동안 왜 참기만 하고 할 말도 못하고 살았는지 제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저의 변화는 뜻하지 않은 적을 만들기 시작했죠. 남편은 아들이 태어났다는 연락을 받고도 한참 만에 와서는 수고했다는 말 대신 이딴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당신 엄마한테 한 소리 했다며? 물론 엄마가 또 직설적인 말을 했겠지만 그래도 어른한테 너무 공격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나이 드신 분이니까 그러려니 할 수도 있잖아. 화가 나면 그냥 나한테 풀라고. 엄마한테 그래 봐야 괜히 싸움만 되고 좋을 거 없잖아. 이게 지혜 낳은 여자한테 고마움은 못 가질 망정 보자마자 자기 엄마 편만 드는 거예요. 순간 열이 확 오르더라고요. 나도 다른 얘기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이제 막 태어난 자기 손자한테 날 닮으면 미련하다느니 그딴 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참아. 내가 왜 그런 말까지 참고 넘겨야 해? 누가 들어도 기가 막힌 말 아니야? 그리고 당신도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자기 엄마라지만 편들 게 따로 있지. 당신 아들 생각은 안 해? 애 낳느라 수고했다는 말은 못할 망정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나 오늘 일 평생 안 잊을 거야. 여태까지 남편이 하라는 대로 토달지 않고 따라줬는데 더는 못하겠더라고요. 막 태어난 제 귀한 아들한테 막말하는 것도 그냥 넘어가라니. 이게 아빠예요? 제가 뜻밖의 세게 나오니까 남편도 제 눈치를 보며 그제야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날 일로 남편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저는 퇴원 뒤 남편의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풀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밤에 깨어나서 울면 남편이 일어나서 달래고 분유도 먹이고 재웠어요. 아침에 출근하려면 힘들 텐데도 하루 종일 육아에 시달리고 피곤해서 뻗어있는 저 대신 밤마다 아이를 달래주는 걸 보니 좋은 아빠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남편은 허리에 통증이 와서 한의원에서 침을 맞게 되었어요. 아이를 안아 올리다가 삐끗한 게 낫지 않는다고 하더니 결국 그렇게 됐죠. 퇴근 후 한의원에 들렀다 오는 거라서 남편은 전보다 귀가가 좀 늦어졌지만 그래도 집에 와서 아이를 잘 돌봐줬어요. 한 번은 남편이 지갑을 놓고 갔다며 한의원으로 병원비를 갖고 와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갔더니 아주 우아하게 생긴 여자 한의사가 웃으면서 남편분이 자상하셔서 너무 좋겠어요. 라며 평소에 아기 자랑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밖에서 우리 아이 얘기를 한다는 게 기분 좋기도 하고 정말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구나 생각했어요. 남편의 허리는 좀처럼 낫지 않아서 한동안 침과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을 때가 많았고요. 한 번은 전화를 했더니 치료 중에 자꾸 전화를 하면 어떡해. 다른 환자들한테도 방해되잖아. 끝나면 어련히 알아서 갈까봐. 설마 내가 다른 짓이라도 하고 다닐까봐 감시라도 하는 거야? 감시는 무슨.
당신 퇴근이 늦어지니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지. 침 맞고 물리치료하는 거야. 1시간이면 뒤집어 쓰는데. 매번 늦으니까. 늦을 때 늦더라도 언제쯤 오는지 미리 얘기해주면 안 돼? 집에서 걱정하는 사람들 생각해줘. 병원이 다 똑같아? 여긴 다른 병원보다 꼼꼼하게 봐주는 데라서 시간이 더 걸리는데 그걸 당신한테 일일이 보고를 해야겠냐고. 제발 사람 좀 피곤하게 하지 마. 그러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순간 뭔가 느낌이 좋지 않더라고요. 촉이라고 하죠. 뭔가 있구나 싶었어요. 요즘 자꾸 피곤하다며 아이도 잘 봐주지 않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이 다니는 한의원에 가보았어요. 안에까지 들어갈 엄두는 나지 않아서 밖에서 보는데 병원 안 불이 하나씩 꺼지는 것 같더니 곧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제 남편과 그 우아한 한의사가 손을 잡고 나오지 뭐예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이를 안고 그대로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 부모님은 반가워하시며 아이를 안고 급하게 저녁을 해서 저를 먹이셨죠. 그런 부모님을 보니 도저히 남편의 외도에 대해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부모님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죄송해서 말이에요. 그렇게 친정엄마 밥을 얻어먹고 집을 오니 밤 10시가 넘었더군요. 남편은 아직 집에 오지 않았고 문자 한 통도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떠다녔어요. 하지만 아이를 어떻게 혼자 키우나 두려움이 앞서서 이혼 생각은 하지 말고 남편이 돌아오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30분쯤 지나자 남편이 집에 오더니 아이를 번쩍 안으면서 놀아주더라고요. 우리 진우, 오늘 엄마하고 잘 놀았어? 밥도 잘 먹고? 오늘은 뭐하고 놀았어? 그 모습이 너무 가증스러워서 도저히 봐줄 수가 없었어요. 당신 오늘 어디 들렀다 왔어? 나 아까 친정 갔다 오면서 보니까 한의원 문 닫혔던데? 친정 갔다 왔어? 그럼 말을 하지 그랬어. 난 친구놈이 근처에 왔다고 해서 치료 끝나고 만나고 오느라 늦었지. 아주 청산유수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당신도 말을 하지 그랬어. 친구 만난다고 전화라도 한 통 해줬으면 당신 찾느라 한의원까지 안 갔을 텐데. 남편은 갑자기 받은 연락이라 전화할 생각을 못했다며 다음부터는 애 데리고 병원에 오지 말라고 그러더군요. 꼴에 힘든데 집에서 쉬라면서요. 아주 고양이 쥐 생각해주는 격이더군요. 누가 보면 아내와 자식을 끔찍히 생각하는 줄 알겠지만 그게 다 자기 바람 피는 거 안 들키려고 연막 피우는 거란 걸 제가 모를까 봐서요. 저는 이걸 언제 어떻게 터뜨려야 하나 혼자 소가리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셨더라고요. 시내 한정식집에 갔다가 우리 진우 생각이 나서 이유식용 고기 가른 거하고 너 먹을 것 좀 포장해왔다. 애 키운다고 고생하는데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못한 것 같아서 말이야. 여기 음식이 굉장히 정갈하고 조미료가 안 들어간 거라 몸에도 좋으니까 많이 먹고 진우 이유식도 만들어 먹여라. 저는 갑자기 유해진 시어머니가 너무 이상했어요. 남편이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걸 보고 난 뒤라서 그런지 어머님이 뭘 알고 저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니, 무슨 일 있는 거 알고 이러시는 거죠? 저 남편 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솔직히 말씀하세요. 안 그래도 네가 눈치챈 것 같아서 살피려 왔는데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나도 솔직하게 말하마. 나나 재홍이나 니네 집이 우리 수준에 안 맞고 많이 기우는 거 참고 감안했는데 살아보니 정말 너무 안 맞는다는 게 뼈저리게 느껴지더구나. 그럼 그 한의사는 어머니 수준에 맞다는 말씀이세요? 이상하네. 제가 보기엔 어머님과 어머님 아들 수준이 한의사한테 한참 못 미치던데? 저는 작정하고 똑같이 받아쳤어요. 얘가 어디서 대먹지 않게 시어머니한테 그딴 식으로 말을 해. 시도득은 못한다고 시장 바닥에서 자라 그런 거니? 하긴 그 부모한테 뭘 배웠겠어. 오늘부터 재홍이 여기 안 올 거야. 이 집도 내놔서 곧 이사할 사람 올 테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짐 싸서 애랑 친정으로 가든 어디든 가버려. 아주 너라면 지긋지긋하다. 집을 팔다뇨. 아무리 그 사람 명의여도 이 집 살 때 저희 부모님도 보태셨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요? 저 못 나가요.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니까 어머님이 계약금을 물어주든 어머님이 집을 내주든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악을 쓰며 대들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아이를 안고 있는 저를 집에서 억지로 떠밀어 내시는 거예요. 진짜 막판에 인격 다 드러내는구나. 사람이 알아듣게 말을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따를 것이지. 이게 무슨 추태야. 어디서 구질구질한 게 들러붙어선 남의 아들 발목 잡고 느려지려고 해. 여기서 이러지 말고 네 수준에 맞는 남자 찾아서 네 갈 길이나 가.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 손에 떠밀려 야밤에 집에서 쫓겨나야 했어요. 아이를 안고 아무데나 갈 수도 없어서 별 수 없이 친정으로 가야 했죠. 제 꼴을 본 부모님은 아무 말도 못하시고 저와 제 아이를 받아주셨어요. 엄마는 제 손을 어루만지시며 눈물만 흘리셨죠. 저는 다음날 업체를 불러 그 집에서 제 짐을 다 빼고는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저는 유책 배우자인 남편으로부터 친권과 양육권을 뺏었고 위자료도 받았어요. 당연히 한의사한테도 상간장 위자료를 받아냈고요. 아이가 크는 동안 그 집에서는 한 번도 보러 오지도 않았고 마지못해 양육비만 다달이 보내왔어요. 그렇게 이혼의 상처를 잊어가던 어느 날 예전 회사 동료로부터 남편이 한의사와 재혼해서 잘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억울하고 분해서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한참을 목 놓아 울다 보니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이대로 무너져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까지 부모님 집에서 얻어먹으며 살 수는 없다는 생각도 함께요. 그래서 부모님 식당 옆에 작은 가게를 얻어서 2호점 형식으로 운영하게 됐어요. 원래는 부모님이 그 가게를 사서 하나로 트려고 했는데 저를 생각해서 따로 내주신 거였죠. 저는 우리 식당 음식이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 하에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고서 한정 판매 형식으로 찌개와 부침개를 냉동으로 만들어서 가정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팔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래시장 맛집 음식이라는 소문이 돌아 날개도 친 듯이 팔렸어요. 몇 년 뒤 저는 동생들과 아예 식당 본사를 세워 밀키트 사업부를 만들었어요. 다행히 사업은 계속 승승장구했어요. 1인 가정이 늘어서 맛과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저희 제품은 여러 스테디셀러를 탄생시키며 인기를 지속해 나갔어요.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이 만든 음식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같아 너무 뿌듯했고 제가 이렇게나마 불효를 갚을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저는 어느새 백화점 명품샵에서도 VIP 고객으로 등록이 될 정도로 돈을 벌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생신을 맞아 샤넬 매장에 가방을 찾기 위해 아이와 함께 들렀어요. 매장 앞을 청소하는 도우미가 바닥에 엎질러진 커피를 잘 못 닦는다며 매니저한테 핀잔을 듣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감싸고 비켜서 지나려는데 그분이 걸레질을 하다 저를 팔꿈치로 확 쳤어요. 죄송합니다. 나이 지긋하신 분이 허리도 못 펴고 계속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안쓰러워서 저는 괜찮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고개 든 도우미와 눈이 마주치고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시어머니였거든요. 어머님은 우리 애를 보자 울먹였어요. 아유, 진우야, 내 새끼, 우리 강아지. 갑자기 아이 손을 잡고 우는 소리를 하는데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저는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 손을 찰싹 때리며 소리쳤죠. 이거 놓으세요. 어디라고 감히 내 아이 손을 잡아요. 그러자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내 손주인데 왜 내가 못 만져? 우리 진우 보고 싶어서 내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는데. 라며 쇼를 하더라고요. 이봐요 할머니, 무슨 헛소리를 하세요? 애 돌이며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한 번도 찾지 않더니 이제 와서 그딴 소리가 나와요? 왜? 잘난 한의사 며느리한테서는 손주 못 봤나 보죠? 한 번만 더 남의 애를 붙잡으면 경찰 부를 거예요. 그러자 울먹이며 그러더군요. 그년이 도둑년이었어. 회사 잘 다니는 재용이 꼬드겨서 한약 사업하다가 망하게 만들고 지녀는 남은 재산 들고 어디로 튀었는지 보이지도 않는다. 얘 며느라, 그래도 우리가 같이 산 적이 있는데 우리 외면하면 안 되는 거잖니. 이 할머니가 뭐래? 저요? 이제 당신네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진우도 내 애지 그 집애 아니니까 억지 쓰지 마세요. 그리고 그 한의사가
당신의 수준에 맞는 며느리가 맞긴 맞네요. 염치 없고 인면수심인 게 말이에요. 아참, 여기서 걸레질이라도 하고 살려면 앞으로 나한테 아는 척하지 마세요. 내 애도 물론이고요. 아셨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매장 매니저가 직접 나와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하다며 보안팀을 불러 시어머니를 끌어내게 했어요. 어머니는 질질 끌려나가면서 예정을 생각해서 자기 아들과 재결합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더군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오랜만에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었어요. 죄짓고 법망은 피해도 하늘이 내리는 벌은 못 피한다더니 그 말이 딱이더군요. 그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나 봐요. 인생의 큰 고비를 넘기고 나니 좋은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얘기를 듣고 희망 잃지 않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